안녕하세요. 음악학사 이민희입니다. 줌 세미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드스트림 작곡법 연구는 21세기 현재 클래식과 재즈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급속한 디지털화로 음악적 재료와 아이디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해졌고 이것들 사이의 결합이나 재구성이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의해 움직이던 과거의 음악씬과 달리 다양한 계층과 인종이 온라인을 통해 경계 없는 소통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물밖에 나온 물고기는 이러한 동시대 환경 안에서 총 2번의 세미나 그리고 실제 공연을 위한 사전 제작 쇼케이스를 통해 마치 물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기존의 형식과 체계를 넘어선 새롭고 참신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물밖에 나온 물고기 팀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세미나마다 음악학자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며 쇼케이스에서는 국내 정상급 재즈 뮤지션과 함께 공연을 펼칩니다. 작곡가 OS는 팀의 기획과 작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1년 작곡 발표회 및 2020년 오페라 김부장의 죽음을 통해 현재 가장 주목받는 다매체의 작곡가 중 하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클래식 현대음악이라는 작곡가의 정체성이 재즈와의 협업으로 다져지는 과정을 추적할 예정입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이건미는 2021년 창작 공연을 비롯하여 정규음악 음반을 발매한 뮤지션으로 한강 물빛 페스티벌 음악 감독을 역임하고 현재 GBRO 음악 엔터테인먼트 앤드 레코딩 스튜디오의 대표로 활약 중입니다. 이건미는 피아노와 작곡을 담당할 예정이며 이전까지 행해졌던 기존 클래식 음악의 융합이나 하이브리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마추어적이고 얕은 층위의 외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재즈씬의 가장 중요한 피아니스트의 한 명으로서 저희 팀의 반대쪽 무게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즈의 특성상 연주자 개인의 성향과 테크닉, 실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저희가 경계 넘기를 실질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 이민희는 현대음악 사조 중 미니멀 음악을 전공하였으며 음악극, 동시대 음악에 대한 다양한 저술을 행하고 있는 음악학자이자 음악평론가입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진행할 1차, 2차 세미나가 물밖에 물고기 팀의 궁극적인 쇼케이스와 음악 만들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오늘 모두 흥미롭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티브 라이가 누구지? 재즈,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환경, 앙상블과 사운드, 선율, 짜임새의 지속화음, 호흡과 그루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재즈일까? 서양 음악의 타자일까? 그리고 사회적 표명을 비롯한 텍스트, 개입을 통해서 스티브 라이의 음악과 재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주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라이는 보통 미니멀 음악의 작곡가로 불리고 있죠. 그러면 미니멀 음악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미니멀 음악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한 4명의 미국인이자 백인 작곡가인 라몬 태영, 테리 라일리, 스티브 라이, 필립 글래스에 의해서 발전한 음악 사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미국적이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가 바로 스티브 라이입니다. 그러면 미니멀 음악의 4인방 중 하나인 스티브 라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는 36년도생으로 뉴욕의 상류층 집안에 태어나 다양한 음악적 교육을 받고 자란 작곡가입니다. 코넬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이후 뉴욕으로 발길을 돌려 작곡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줄리우드 음악원에 입학해서는 윌리엄 벅스마와 빈센트 퍼스게티의 학생이 되었고 다양한 당대의 가장 어려운 현대음악을 배우며 수학했습니다. 이때 줄리우드의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고 우리가 아는 미니멀 음악과는 완전히 반대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기라 일컬어지는 활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내게 됩니다. 라이는 이곳에서 동료 미니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테리 라일리의 인시를 접하기도 했으며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초기 대표작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 라이는 페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본인 고유의 테크닉을 발전시켜서 컴아웃을 작곡하고 계속해서 어쿠스틱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여기까지 라이가 초기에 음악을 공부하고 초기 대표작을 선보이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평범해 보이는 바이오그래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라이의 인생 여정, 음악 여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라이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재즈입니다. 그리고 이 재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재즈라는 속성이 라이가 속해 있었던 미니멀 음악과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미국이라는 환경 안에서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당시에 미니멀 음악 작곡가였던 라이의 입장에서 이 4명의 작곡가들, 라몬테영, 테리 라일리, 라이히, 글래스는 모두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라고 음악을 배우며 활동한 당시에는 동일한 분위기를 공유했던 동년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니멀 음악에 발전을 미친 당대의 사회문화적 속성을 다음에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세를 떨치던 1950년대의 미국 재즈 음악과 함께 자라났다는 점. 두 번째, 조금 자라서는 60년대의 캘리포니아 대학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어서 70년대에 들어서서는 뉴욕 다운타운 맨하튼 씬 안에 있었다는 점. 이 3가지 키워드가 4명의 미니멀리스트를 하나로 묶어주는 키워드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첫 번째 사실입니다. 즉, 이들의 유년기, 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혹은 학교에서 밴드를 할 때, 그리고 클럽에 갔을 때 미국은 재즈의 황금기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뮤지션들이 인생 최고의 음악을 뽑아내고 있었죠. 이런 환경에서 많은 음악적 자양분을 얻은 것이 바로 스티브 라이입니다. 36년생인 라이는 1950년대에 비밥을 듣고 자랐고 대학 시절에는 맨해튼의 재즈 클럽 버드랜드와 같은 곳을 드나들며 다양한 재즈 음악을 청취했습니다. 라이는 다양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14살이 되었을 때 들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대전,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그리고 찰리 파커, 마일스 데이비스, 케니 클락의 음악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라이는 수재로 16살에 코넬 대학에 입학하는데 그곳에서도 재즈에 대한 관심은 이어집니다. 주말마다 재즈 밴드 그리고 댄스 밴드에서 연주하며 용돈을 벌기도 하고 재즈 뮤지션이었던 오버톤에게서 2년간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습니다. 동시에 라이는 후에 뉴욕필의 팀파니스트가 된 코을로프에게 14살부터 타악기 레슨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험은 라이 음악 특유의 리드미컬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밀스 컬리지에서 공부할 때에는 존 콜트레인이 연주하는 재즈 워크숍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작곡 학도였던 라이에게 다양한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은 새롭게 다가왔는데 이를테면 그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을 선법을 사용하되 화성이 많이 변하지 않고 수많은 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내내 재즈 음악에 심취했던 라이는 빈터 슐러가 강의했던 초기 재즈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이 수업은 라이에게 재즈의 일반적인 속성을 알려주었던 것은 물론 아프리카 음악 연구라고 하는 라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음악 기법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빈터 슐러를 통해 알게 된 아프리카 음악 연구를 통해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음악 어법이 되는 테이프 루프나 페이징 기법의 기초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라이의 재즈에 대한 탐구 과정은 사실상 그 겉면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뿐 아니라 그 근원에 있는 구성적 원리를 참고하는 것에 이릅니다.
이렇게 라이의 재즈 홀릭은 대학 내내 열정적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졸업 작품으로 재즈 퀸텟을 위한 세 개의 피스를 작곡하기에 이릅니다. 이 작품은 사실 트럼펫, 알토 색소폰, 피아노, 베이스, 드럼으로 연주하는 12음 재즈라고 설명되곤 하는 작품으로서 어쩌면 저희 팀 물밖에 나온 물고기가 시도하고자 하는 하이브리드의 평형세계 버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요 재즈 퀸텟을 위한 세 개의 피스는 아쉽게도 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가 또 다른 몇 년 후에 썼던 다른 재즈 기반 곡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음악이라고 하는 이 음악은 단지 9개의 화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시퀀스는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되 정해진 리듬은 없는 독특한 곡입니다. 코드는 연주자가 원하는 만큼 오래 연주할 수 있으며, 연주 방식은 아르페지오나 리듬 등으로 다양합니다. 두 대의 피아니스트, 즉 두 피아니스트들이 함께 코드를 연주하게 되는데, 이들은 동시에 다른 코드로 이동해야 됩니다. 즉 연주자는 코드를 단위음표, 그림 또는 아르페지오로 자유롭게 분할하고 리듬 구성에서 코드를 음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음 자체는 상대적으로 약한 불협화음이 추가된 현대 재즈와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셔서 알다시피 이 작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단순한 미니멀 음악은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 뭔가 반복되어서 미니멀 음악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더 자유롭고 즉흥적입니다. 이 작품은 라이가 나중에 작곡할 음악에 비하면 다른 작곡가의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라이는 이 작품을 두고 몰튼 펠드먼과 빌 에반스를 섞은 작품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연주를 두 대의 피아노가 아닌 한 대의 피아노와 레코딩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연주의 코드 주기를 몇 개의 트랙에 함께 녹음해서 음악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가 자라면서 다양한 재즈의 영향을 받았고, 졸업 즈음에는 재즈에 홀릭해서 졸업 작품과 그 즈음의 재즈를 전면적으로 활용한 곡을 썼다고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라이의 음악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재즈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이가 몰고 다니는 앙상블의 사운드에 해당합니다. 스티브 라이와 음악가들이라는 앙상블은 라이와 재즈의 연관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예 중 하나입니다. 이 앙상블은 목관 악기, 음률 타악기, 신디사이저, 보컬을 중심으로 하는데, 라이가 쓰는 곡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편성을 바꾸며 활동합니다. 이어지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 앙상블의 대략의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라이가 젊었을 때 만들었던 이 팀의 초기 모습인데요. 중간에 타악기 주자들이 작은 탐탐을 두드리고 있고, 그 주변으로 음고가 있는, 즉 실로폰과 같은 마림바 같은 타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보입니다. 맨 가운데 있는 게 라인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어쿠스틱 앙상블을 다양한 악기의 조합으로 구현했던 것이 스티브 라이와 음악가들이라는 앙상블입니다. 또한 이 앙상블은 몇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으로는 비브라토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보컬을 사용했다는 점, 리듬적으로 명확하고 섬세한 표현을 중시했다는 점, 물리적으로 작은 소리를 증폭시키는 데에 앰프 장치를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쿠스틱한 소리를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이 앙상블의 느낌은 전반적으로 어쿠스틱한 소리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따뜻한 소리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운드의 가장 반대편에는 락 밴드가 위치하고 있겠고, 이런 사운드와 유사한 질감을 갖는 것으로는
포크나 재즈 음악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인 느낌의 사운드들입니다. 특히 라이는 성악가를 다룰 때 비브라토를 하지 않은 부드럽고 단아한 사운드를 원했는데, 이런 목소리가 전체 앙상블에 묻히지 않게 마이크를 설치하여 사운드 밸런스를 맞추곤 했습니다. 이런 음향적 계획 아래 작곡된 18명의 음악가를 위한 음악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마이크를 댄 성악가의 목소리와 다수의 타악기 앙상블이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어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보통 이례적으로 앙상블을 구성해 단 한 번 혹은 두세 번 연주되는 음악을 출연하기 바쁜 반면, 라이는 지금 18명의 음악가를 위한 음악과 같은 독특한 병성의 앙상블을 데리고 전 세계 투어를 다니곤 했습니다. 이 또한 기성 현대음악 작곡가들보다는 재즈 밴드와 유사한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8명의 음악가를 위한 음악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음악을 들어보셨는데요. 라이의 음악의 선율이나 화성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스티브 라이의 작품에 나타나는 짜임새와 화성적 특징, 즉 하나의 화음을 고정해 놓고 규칙적인 펄스로 계속해서 연타하는 짜임새, 방금 들었던 곡에서도 등장했죠. 이 또한 클래식 음악에는 없는 전통 중의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릭 카운터 포인트라고 하는 이 음악의 초반을 들어보면은 한꺼번에 울리는 오는 개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의 화음을 놓고 리듬적으로 즉흥 연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화음, 특히 오음계적인 음들을 한꺼번에 울리는 라이 특유의 짜임새와 화성을 맛보기로 한번 보았습니다. 절뚝거리는 싱코페이션이 섞인 선율이라는 측면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곡 공부할 때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선율을 쓰면 스티브 라이히를 따라한 것 같으니 그렇게 쓰지 말아라 고 지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라이히를 굉장히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바로 스티브 라이히의 아주 굉장히 특징적인 선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뚝거리는 싱코페이션이 섞인 선율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작곡가들은 보통 피아노를 배우며 작곡의 기초를 쌓을 동안 라이는 타악기 주자에게 강도 높은 레슨을 받았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만큼 라이는 리듬적인 측면에 대한 민감성이 뛰어난 작곡가로서 그가 만들어내는 선율은 지금까지 서양 클래식 음악에서는 볼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부터 들어볼 수 있는 종류의 선율입니다. 여기까지 라이의 재즈적 풍미가 느껴지는 특유의 절뚝거리는 선율, 그리고 화성과 리듬에 대해서 간단히 들어보았습니다. 어, 먼저 들려드렸던 화음을 연타하는 듯한 뭔가 쭉 뻗은 짜임새,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드렸던 절뚝거리는 듯한 매력적인 선율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라이 음악의 트레이드 마크나 마찬가지인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어렸을 때의 어떤 재즈에 대한 노출, 그리고 특유의 앙상블, 그리고 오음계라고 하는 라이의 음악적 특징에 의해 구현된 것입니다. 그러면 라이의 음악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몇 라이의 작품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다양한 음악적 배경을 가진 분들, 라이의 음악을 현대음악의 한 부류로 보통 표현하곤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음악과 뭔가 다른 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라이의 음악의 또 다른 핵심,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던 재즈 밴드에서의 경험과 그의 진한 음악적 역량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구분 지점은 바로 그루브와 호흡입니다. 그루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루브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보통 서양 음악에서는
음악적 아름다움 혹은 음악의 호흡을 만들어내는 것을 화음과 선율의 긴장과 이완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음악학자 마이어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인데요. 우리가 5도 화음 다음에 1도 화음이 위치할 때 화음 사이의 긴장과 해결을 통해 음악적 맥락과 정서를 느낀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찰스 카일이라는 음악학자는 여기에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음악에서 느끼는 음악적 경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이지요. 카일은 참여적 불일치와 음악의 힘이라는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리듬을 다루는 방식으로서 그루브를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정확한 박 위에서 흔들림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연주자들의 연주는 꼭 같은 비트 위에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안에는 묘하게 빚어지는 어긋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연주자가 미숙해서 빚어지는 불일치와는 다른 것으로 오히려 극도로 숙련된 연주자들에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즉, 완벽하게 리듬을 다룰 줄 아는 뛰어난 연주자일수록 리듬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줄 아는 것이지요. 즉, 동일한 박자 안에서도 절묘하게 앞뒤로 밀고 당기면서 공간적 긴장감이 갖는 묘미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테크닉을 갖춘 연주로서 바로 그루브 넘치는 연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된 연주란 같은 지향점을 향해 함께 하는 요소들 간에 빚어지는 미묘한 불일치와 함께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루브의 설명이 너무 거창했나요? 스티브 라이의 음악은 악보를 보았을 때는 똑같이 진행하는 8분음표가 이어지는 음악으로 상상됩니다. 하지만 이 음악의 진가는 이것을 연주했을 때 연주자들이 리듬을 타기도 하고 그 안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듯 리듬적 공간이 유연함을 발휘하면서 생겨납니다. 바로 이 점 역시 저는 스티브 라이의 음악의 핵심이자 그가 재즈에서 배운 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라이히의 음악을 딱딱한 현대 음악이 아닌 많은 미국인들, 더 나아가 수없이 많은 청중들이 즐길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라이의 음악에서 앙상블이 커질 때면 각각의 세션, 시작 부분에 그 섹션의 시작을 알리는 선창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들려들었던 18명의 음악가를 위한 음악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이었죠. 이 모든 것을 이 또한 모든 것을 악보에 그대로 기부해 놓는 기존 서양 음악의 전통과는 다른 것으로 사물놀이의 꽹과리의 역할 혹은 재즈나 즉흥 앙상블에서의 리더의 역할과 같습니다. 그러면 악보상으로만 보면 딱딱히 느껴지는 라이히의 음악을 실제로 연주자들이 그룹으로 느끼면서 연주하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라이니가 만들어내는 선율과 화성, 리듬, 그리고 연주자들이 부과하는 그루브가 느껴지시나요? 다만 라이니의 음악이 지금까지 서술한 것처럼 재즈에게만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는 서양 예술음악의 가장 엄격한 작곡 기술을 어릴 때부터 익혔고 특히 대입법에 있어서 남다른 감각을 보여줍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작품의 분석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라이의 대표작 중 하나인 팔성부의 작곡 원리의 일부를 짧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트 라인스, 팔성부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총 8개의 성부가 등장하며 음악을 구성합니다. 2대의 베이스 클라리넷, 그리고 그냥 클라리넷 2대, 피콜로, 플루트 총 6대의 관악기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성부, 그리고 피아노까지 합해서 총 8개의 라인이 진행하는 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A 라인이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성부가 만들어내는 반복되는 오스티나토, 그리고 현악기가 만들어내는 지소금, 그리고 관악기들이 만들어내는 부가적으로 증식하는 선율, 3가지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작곡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피아노의 캐논 오스티나토와 현악기의 지소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의 일부를 제가 잘 넣어봤는데요. 피아노 1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맨 처음에 이제 두 마디입니다. 피아노 1, 오른손 선율, 지금 솔레, 라, 시 이렇게 돼 있죠. 이 선율은 솔레라와 시파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각각 솔과 시를 중심으로 5도를 쌓아 올려 만든 것입니다. 이 오른쪽 파트에서 두드러지는 라, 시파 역시 솔레, 라, 시파도 선율의 중심부에 있는 세 개의 음을 화음으로 연주한 것이죠. 이어지는 피아노 1의 오른손 2마디는 1마디에 등장했던 모든 음을 유사하게 반복하되 특정한 펄스를 화음으로 변모시킨 형태입니다. 즉, 앞에 나와 있던 것들을 그대로 뭉치거나 혹은 펼쳐서 1마디와 2마디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한편 왼손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피아노 1의 오른손을 12도 아래로 전위에서 배치함으로써 왼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오른손 왼손이 12도 차이를 두고 동일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적으로 보았을 때 왼손이 만드는 도솔레와 오른손이 만드는 솔레라가 결합하고 왼손의 미시파와 오른손의 시파도가 결합해서 6쌍의 5도가 수직적으로 결합한 음향이 만들어집니다. 라이의 음악을 들었을 때 핑건반을 한꺼번에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음악 구성 때문입니다. 여기에 선율적으로 등장하는 파도와 솔레가 동시에 울림으로써 피아노 1은 수직적, 수평적으로 복합적으로 울리는 5도의 음향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다양한 5도 간격을 통해 사용된 모든 음을 정렬하면 시도, 레미, 파, 솔, 라 라는 5음계 스케일이 얻어집니다. 하지만 이 두 마디 안에서 1도나 5도 혹은 조성적인 긴장감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 작품이 5음계 스케일을 사용하되 이를 조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아노 1의 1, 2마디는 전체 섹션에 걸쳐서 변함없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피아노 1 밑에 피아노 2는 뭐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색으로 선을 그어놨죠. 쉽게 말해서 피아노 2의 선율은 피아노 1의 선율을 옆으로 톱니바퀴를 돌린 것처럼 수평적으로 전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즉, 피아노 1의 오른손, 피아노 1의 왼손을 각기 다르게 수평적으로 이동해서 시작점을 다르게 조합했을 때 피아노 2가 만들어집니다. 즉, 피아노 2의 오른손 선율은 피아노 1의 오른손 선율을 9개의 8분음표만큼 뒤로 이동시켜 연주한 것이며 피아노 2의 왼손은 피아노 1의 선율을 4개의 8분음표만큼 뒤쪽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를 4마디 기준으로 2마디 단위로 수치화하면 피아노 1의 선율은 그 시작점을 0으로 지정할 수 있고 섹션 1의 피아노 1과 피아노 2는 0의 위치에 등장한 선율과 이 선율을 각각 9의 위치와 3의 위치로 이동한 선율이 동시에 연주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L 라이스는 각각의 섹션마다 다른 방식으로 선율의 모방점을 형성해서 피아노 성부를 만듭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sek션, 세 번째 섹션 이렇게 오른손, 왼손을 각기 다른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하여서 아주 미묘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피아노 성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B 섹션, 4섹션, 5섹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현악기의 파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맨 앞에 나와 있는 두 마디에서는 맨 윗단에 있는 바이올린 1만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디에서는 첼로가 밑에 들어갔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마디에서는 앞에 나왔던 두 마디가 네 마디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디에서는 바이올린 2가 삽입이 됐죠. 그 다음에는 비올라가 중간에 들어왔고 나중에는 베이스 클라리넷 네 번째 성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베이스 클라리넷까지 성부가 꽉 차게 들어온 이후에는 다시 성부가 하나씩 빠집니다. 점점 하나씩 소거가 되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맨 오른쪽에는 다시 성부가 가벼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악기는
점진적으로 도입이 되고 다시 삭제되며 지금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은 각각의 음들은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며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eight lines를 한번 악보를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마치 바둑판과 같은 악보를 제시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꼼꼼한 계획과 구조의 결과물로서 단순히 화음이나 선율적인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곡은 아닙니다. 사실 라이가 사용한 클래식 전통 이외의 요소들로는 재즈 이외에도 아프리카 가나의 이외 타악기 음악, 가물란 음악, 히브리어 영창에 대한 연구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라이의 서양 클래식 음악 이외의 요소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 몇몇 음악학자들은 타자의 자원을 빼앗아서 자신의 새로운 음악적 원천으로 삼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예술 음악은 본래 그 전통과 대척점에 있는 타자의 음악을 통해서 새로움을 쟁취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서구 예술의 대표적인 타자라 볼 수 있는 오리엔탈 하이컬처의 음악,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아직은 원시적이라고 느껴졌던 음악, 마지막으로 그들 내부의 타자였던 민속 음악이 그 예입니다. 예컨대 서양 예술 음악의 다양한 사조마다 이 타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랐고 이 타자의 음악을 전유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대로 피카소의 아프리카 조각에 대한 흠모나 드뷔시의 인도네시아와 인도 음악에 대한 매혹은 이런 다른 세계의 음악을 전유한 예들입니다. 아이브스의 뉴 잉글랜드 대중음악에 대한 모방과 감탄도 좋은 예입니다. 바르톡, 코다이, 스트라빈스키, 바야, 윌리엄 바우먼 등의 작곡가들 역시 그들의 민속음악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어떤 면으로는 음악계에서 음열주의자들, 즉 시리얼리스트를 제외한 다수의 작곡가들이 타자로 고개를 돌렸고 그들 음악의 발전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라이가 사용한 아프리카 이외의 드럼 앙상블, 인도네시아 가멜란의 음악, 그리고 히브리아 영창에 대한 연구와 달리 재즈의 영향은 앞서 살펴보았듯 그의 어린 시절 직접적인 환경과 사회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서 라이가 사용하는 다양한 비서구적 요소들 중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곡가에게 있어 정체성이 중요했던 때가 있었죠. 적어도 라이에게 있어서 재즈의 사용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양 음악가들이 수없이 행해온 서양 음악 안의 진기한 외부 요소라는 혐의는 라이에게 있어서는 거둘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이 라이를 정말 미국적인 작곡가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제 주장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의 음악이 듣기 쉽고 화성이 단순하며 짜임새가 고르게 뻗어 있다고 이 음악이 마냥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WTC 911은 미국을 덮쳤던 안타까운 사건을 토대로 하는데 이 안에는 당시 관측탑의 가급한 상황들, 생존자들의 증언 인터뷰 등이 녹음 파일로 삽입되어 들어가 있으며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여 독특한 편성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음악도 한번 잠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라이가 가장 사랑받는 20세기의 작곡가가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를 언급하며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표명을 비롯한 텍스트의 개입, 이것이 바로 라이의 음악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사실상 어린 시절부터 자기 주변에 흐르는 모든 요소들을 포착해 음악적 요소로 활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재즈의 황금기 안에서 자라나 극히 본질적인 미국의 50년대를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성향은 라이가 살고 있는 20세기 말을 담아낸 것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라이의 모든 음악이 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겠죠. 예컨대 라이의 음악 안에 살아 숨쉬는 재즈적인 요소가 동시대의 반영이며 그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3분만 쉬었다가 음악학자 정다운 선생님과 작곡가 오해승 선생님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 이건민 선생님과 함께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선생님은 이화여대 영문과 및 숭실대학교 CCM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석사를 마치신 음악학자이시며 주요 논문으로는 미디어의 미디어가 된 오페라 존 아담스의 닉슨 인 차이나 연구가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음악미학 연구의 이사이시자 멜로스의 편집위원이십니다. 토론 시간에 함께 고민해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라이처럼 바이링구얼과 같은 형태로 재즈와 클래식 음악을 섞는 게 아니라면 어떤 방식의 창작이 가능할 것인가? 둘째, 클래식 분야의 작곡가가 재즈를 접목할 때 혹은 재즈 뮤지션이 클래식적인 요소를 접목할 때 작업 방식과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이며 최종 크레딧과 저작권은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 셋째, 라이가 행했던 사회문화적 배경 안에서의 두 가지 요소의 혼합처럼 우리나라에서 행해질 수 있는 극히 자연스러운 경계의 넘나듦을 위한 요소의 결합은 무엇이 있을까? 국악과 클래식, 국악과 재즈, 대중음악과 클래식, 현대음악과 재즈 이외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선생님 그리고 이건민 선생님, 오해승 선생님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스티브 라이의 사례를 봤는데 제 생각에 이 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미국이라는 환경 안에서 바이 에딩골처럼 재즈를 이제 굉장히 삶에서 배우면서 이제 자라나서 클래식과 재즈가 완전히 융합된 형태로 아웃풋을 발표한 작곡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인제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약간 상황도 다르고 두 명의 작곡가 주체 이건민 선생님과 오해승 선생님께서 인제 작업물을 만드실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어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혜정 선생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인제 분들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과 작곡을 맡은 용혜선이고요. 지금 스티브 라이 원래도 좋아하는 작곡가고 저런 음악의 영향을 저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음악가라서 굉장히 흥미 있게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고 기획했던 거 이런 거 비교해서도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것은 사전 제작이라고 해서 어떤 공연을 본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사전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했고 받았는데요. 제가 지원을 할 때 저의 생각은 이렇게 제가 클래식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쪼끔 이런 재즈적인 거 이런 리드미컬한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곡을 항상 써 왔는데 지금 라이를 보면서도 느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클래식 음악과가 재즈를 이렇게 할 때 악보에 이걸 가둬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절뚝거리는 리듬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8분음표의 연속이고 액센트가 다르고 이런 어떤 그런 어 전통적으로 트레인을 받은 그 연주자들이 일단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는 그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보통 되어 있고요. 아니면 좀 가볍게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좀 가볍게 재즈적인 느낌을 해서 해 주세요 같은 작품이 오면 그냥 정말 가볍게 스윙 리듬을 넣거나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뭔가 좀 어색하고 내가 이렇게 악보를 이렇게 가둬뒀을 때 '아마추어적이다.'라는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작품을 기획하면서 제가 지금 뭐 만약에 이것이 본공연으로 크게 됐을 때 '이렇게 하겠어요.'라고 머리에 완벽히 딱 있는 상태에서 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아까 설명하셨듯이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그 중요한 축을 맡고 계신 이건민 선생님 같은 분 그러니까 클래식과 재즈를 모두 알고 있는 분과 소통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걸 저희가 쫓아가면서 저도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민희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세미나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리허설을 하거나 하면서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쫓아서
그 영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 곡하고는 조금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재 제 생각은 리듬적으로 그 연주자들한테 조금 더 공간을 줘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번에 쇼케이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위 그 제시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헤드라고 하는 그 전체의 바탕이 되는 선율 그러니까 선율과 뭐 코드 기반이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재료죠. 음악적 재료. 그거를 제가 인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만들어서 이 연주자들을 사실 이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그 이건민 선생님이 이렇게 선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좀 보면서 저는 이 앞으로 제가 이 클래식을 기반으로 둔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연주자들이 자유롭게 어떤 공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줘야 이분들이 더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음악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그 클래식 작곡의 그거 있잖아요. 그 구성하는 거거든요. 고거를 같이 합쳐져서 좀 더 흥미로운 작품 그리고 생동감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잘 재즈적으로 트레인이 되어 있고 음악적으로 그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 어떤 공간을 제가 이렇게 음악적인 공간, 재료 이런 것들 하다못해 그 아이들한테 놀이터에서 놀아라 해도 어떤 거를 던져 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노는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농구장에다 풀어 놨는데 이분들이 농구공을 가지고 리듬 체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오케이입니다. 그냥 다만 굉장히 생동감 있는 것을 어떤 그 나오게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가 구조를 좀 짜는 방법? 그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지금은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쇼케이스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이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 해 주셨는데 쪼금 지금 저희가 인제 세미나 후반부로 갈수록 라이의 어떤 뭔가 더 잘 짜여진 작품에 대해서 봤었는데 사실 가장 처음에 들려드렸던 음악은 라이가 9 개의 화음만 세팅을 해 놓고 리듬이나 이런 것들은 연주자가 자유롭게 인제 즉흥 연주하듯이 해서 인제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졸업 연주할 때쯤이고 그리고 그런 시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을 이제 했었는데 저희 팀도 마찬가지로 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여유나 그 사이 공간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이 작업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인제 음악적인 본인의 음악적인 역량을 발휘하되 이것이 또 작곡가와 어떤 특정 음악가들의 어떤 음악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번 또 다른 저희의 또 한 축이 있은 이건미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그래도 이 이야기를 쪼금 몇 달에 걸쳐서 계속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의 어떤 결과물 혹은 과정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재즈 뮤지션 입장에서 어 스티브 라이의 음악도 들어보고 많은 이제 장르 음악들을 이제 접하다 보면요. 쪼끔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좀 받기는 하거든요. 스티브 라이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작곡가의 음악을 전부 들어본 건 아니지만 발상 자체가 어떤 재즈의 어떤 그런 반복적인 요소, 리듬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그걸 확대시킨 형태 혹은 재즈의 어떤 한 부분을 차용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근데 인제 사실 더 이제 깊은 그 사람 입장을 더 생각을 해 보면 뭐 그 배경을 시대적 배경이나 그 사람이 자라왔던 배경 같은 것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제가 지금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살아왔던 배경들 또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지금 시점 이 지리적인 상황들, 시대적인 상황들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들고 그걸 같이 이제 연주자들하고 공유하고 그거를 이제 사운드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하고 싶은 거고요. 사실 이게 조금 더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배경이 복잡하고 어 크게 분류를 시대적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지리적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 산업혁명을 거쳐서 세계 대전을 거쳐서 또 뭐 경제 공황을 거쳐서 또 컴퓨터가 나오고 뭐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제 시대적인 배경으로 음악들이 막 전개가 되죠. 락이나 재즈, 클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발전되고 이제 분화되고 또 이제 지리적으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락도 있고 팝도 있고 뭐 컨트리 음악도 있고 힙합도 있고 또 재즈 같은 경우는 되게 분야가 제가 재즈를 해서 그렇긴 한데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옛날 비밥, 뭐 스윙부터 블루스부터 부기우기 또 뭐 최근에 이제 모던 재즈나 아방가르드, 퓨전 재즈, 또 애시드 재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울, 뭐 힙합, 펑크로도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라틴 쪽은 이제 플라멩코나 뭐 보사노바, 탱고, 차차차 뭐 이런 삼바 같은 것도 다 이제 라틴 음악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프랑스는 샹송 같은 게 또 있죠. 최근에는 이제 네오펑크나 이런 뭐 영국, 프랑스, 유럽을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렉트로닉한 음악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트립합이나 또 뭐 레게나 스카 같은 그런 그 이제 어떤 저항 정신이 강한 그런 이제 자메이카를 중심으로 한 음악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제가 그 포커스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 내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느 시대에 있고 어느 지리적 어떤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 프랑스에 오래 있으면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음악에 녹여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지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사실 어떤 거대한 담론을 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음악으로 좀 풀어내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지리적으로 제가 지금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2022년을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한국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지금 들어오고 또 수출이 되고 있고 또 융합되고 있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장황하고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그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미니멀리즘한 음악들 어떤 작은 모티브를 발전시키고 또 그런 클래시컬한 어떤 그 기능과 그 방법들로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 방법론적으로는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즈 뮤지션들이 즉흥적인 그 능력들과 그런 그 가지고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그 음악에다가 어 적용을 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섭외한 뮤지션들은 굉장히 이제 즉흥 연주 능력이 뛰어나고 또 자기 음악 색깔이 분명하고 귀가 되게 좋은 연주자들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음악적인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음악적인 그 배경들 그리고 또 오해승 작곡가 선생님하고 함께 만드는 그런 음악들 그리고 이것들을 연주자들이 어떻게 이 소화할 것인가
루틴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민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지리적으로 시대적으로 동시대인으로서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고요. 섭외한 뮤지션들이 굉장히 즉흥 연주와 어떤 음악성, 자기 색깔이 뛰어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인제 실제로 공연을 할 팀원들을 모집하고 인제 한 명 한 명 수소문 하는데 정말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저희가 인제 쇼케이스가 지금 10월 달에 잡혀 있는데 그때 한번 참석해 가지고 그때까지 인제 작업된 것들 그리고 같이 고민했던 것들을 들어보시면은 이제까지 이제 듣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음악을 쪼끔이라도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다운 선생님께서도 지금 들어와 계신데 어 정다운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희 프로젝트의 어떤 외부인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인제 음악학계에 계신 비평가로서 저희에게 인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비평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 어떤 뭐랄까 재즈라든가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경계를 넘는 어떤 작품들에 대한 어떤 비평이나 견해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라일리가 했었던 어떤 두 가지 요소의 혼합처럼 뭐 국내에서 그런 식의 혼합을 봤을 때 좀 인상 깊으셨던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저희의 프로젝트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나 단점 혹은 조언을 해 주실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고, 이제 저는 스티브 라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또 이 사람이 재즈의 요소를 이만큼 많이 사용했는지는 사실 이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어떤 재즈를 바이올린 계열처럼 사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클래식 음악에 굉장히 깊은 뿌리를 두고, 재즈의 어떤 요소를 사용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음악,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코드의 진행이 정해져 있고, 이제 연주자의 즉흥성이 좀 가미되는 거지만, 이제 그 외의 것들을 볼 때는 사실, 이게 뭐 재즈를 많이, 굉장히 재즈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들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굉장히 정확한 악보로 다 기보를 했고, 이제 사실 이제 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즉흥 연주와 그다음 이제 악보, 그 연주자들의 연주가 악보에 기보되지 않다는 점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라이의 음악이 뭐 재즈를 엄청 많이 갖다 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굉장히 많이 클래식 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어떤 창작을 할 때 저는 들었던 생각이 사실 이런 어떤 그 재즈에서는 그러니까 작곡가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리얼브 같은 거 봐도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에 그냥 이렇게 코드만 적혀져 있고, 그러니까 연주자들의 기량에 따라서 이게 정말 엄청 많은 그런 변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 이제 작곡가 선생님 계시고 이것을 어떤 창작에 이제 활용해 본다면, 저는 오히려 아까 그 라이의 음악을 들으면서 라이가 재즈와 다른 점은 굉장히 이렇게 리듬을 컨트롤하는 게 강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리듬을 컨트롤하는 점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구조의 결과물로 곡을 썼다는 거를 이제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 이제 그런 점을 창작에 이제 활용해 봤을 때, 그러니까 리듬을 좀 더 이제 작곡가가 하고, 그다음 전체에 이렇게 구조를 좀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즈를 연주할 때 사실 큰 어떤 카테고리, 뭐 이게 뭐 보사노바다, 뭐 스윙이다, 뭐 펑크다 이런 카테고리는 있지만, 실제로 연주할 때 어떤 리듬을 굉장히 세심하게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곡가 선생님이 합류를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리듬적인 부분과 전체를 어떤 그런 크고 어떤 좀 그 계획적인 어떤 구조로 가보면 어떨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주가 엄청 기대가 되는데,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정다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라이의 음악이 뭐 재즈의 어떤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보된 음악이라는 점에서 즉흥 연주 위주로 되는 재즈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짚어 주셨고, 그리고 인제 그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재즈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하되 작곡가가 합류한 이 팀에서 과연 모든 것이 그냥 즉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작곡가의 역할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어떤 요소를 제한하고 전체적인 것을 뭔가 통제하는 것을 확실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라이의 음악에서 인상 깊었던 리듬과 같은 것,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통제함으로써 어떤 완전히 즉흥도 아니고 완전히 기보된 음악도 아닌 그 가운데의 어떤 상태를 한번 추구하는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지금 한번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될 음악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정다운 선생님께서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뭔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할 세미나의 어떤 주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인제 지금은 단순히 재즈와 클래식의 어떤 결합,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물 밖에 나온 물고기라는 이름으로 형상화시켜서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제 요런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뭔가 더 확장되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사회나 문화 안에서 자연스러운 경계 넘나들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해정 선생님께서는 과거에 인제 대중음악과 클래식, 현대음악과의 하이브리드 요런 작품도 발표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매체 작업, 즉 음악극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작업하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인제 옆에서 인제 지켜보았을 때 팀워크 작업에 굉장히 능하시고, 다른 영역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것을 통합하고 또 인제 아이디어를 얻는 데 굉장히 능숙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계 넘나들기 작업들 혹은 다른 영역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이것에 대해서 인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식의 영감으로 작용하시는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어떤 목표라고도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음악과 현대음악이 합쳐진 거, 그게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오자마자 처음 위촉받은 곡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더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제 음악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융합하고 경계를 넘나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또 이렇게 선생님같이 음악학자분이시나 아니면 오페라 끝나고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 항상 저한테 오는 질문이 그 경계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경계를 넘나든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누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경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경계가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다만 한 사람이 모든 거에 대해서 능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만 파도 다 하지 못하고 죽을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능도 그렇고요. 사실은 '경계가 왜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 외국에서 공부할 때 다들 인제 그 주어진 상황들이 다르지만 저한테 주어졌던 상황은 한국에서 클래식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영화음악을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뭐 뮤지컬 쪼끔 하고 어 박사할 때 그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제가 가르치는 그 클래스가 작곡하는 친구, 관현악하는 친구들, 음악 교육, 에스노뮤지컬러지, 뭐 재즈 이런 친구들이 다 같이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면 클래식적으로 트레인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레벨이 다 굉장히 다른데 어떻게 보면 다 그 각각의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그 나름의 분야에서 귀가 좋고 그 음악을 배워온 환경이 달랐을 뿐이지 굉장히 탄탄한 데가 다 있고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겪다 보니까 '내가 공부한 방식이 다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음악 같은 걸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팀워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생각을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누가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왜 그 모든 크레딧 모든 그런 것을 내가 꼭 다 가져야 되지? 왜 낭만파 시대의 그 어떤 작곡가 하면 천재 뭐 그런 이렇게 우주를 만드는 사람 이런 그런 이미지에 갇혀서 왜 내가 혼자 모두 독식을 하려고 해야 되지? 왜 내가 모두 설계를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쪼끔 저는 좀 내려놓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바라보는 어떤 음악에 구상하는 게 있으면 저 혼자 그거를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가 저의 재능을 넣을 수 있는 부분과 다른 사람의 재능을 넣을 수 있는 걸 다 잘 콜라보할 수 있다면 약간 기획자 같은 마인드이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 결과물이 전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재즈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런 음악을 해요. 하지만 저는 저의 한계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건드렸을 때는 이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마추어일 것이다. 영원히 아마추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결과물의 레벨은 그냥 클래식 하는 사람이 조금 재즈하는 거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다른 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음악극을 하든 뭐 더 대중적인 음악을 하든 제가 바라는 바가 제가 할 수 있는 레벨 정도에서 좀 더 올라간다고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고 할까? 콜라보라고 할까? 결과물을 놓고 했을 때 그거를 목표로 두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그냥 계속 생각하는 건 소통인 것 같아요. 지금 제주하시는 분들이랑 일함과 동시에 국악하시는 분들하고 일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소통이 다른 종류의 소통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아직도 제가 모자르지만 계속 이제 더 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말씀드린 전 경계가 일단은 넘나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그냥 음악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표와 소리가 있으면 그 분야의 걸 배워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냥 같이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오해 선생님을 이제 많이 대표하는 그런 설명하는 문구로 경계를 넘는 작곡가라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경계가 없는 그것이 뭔가 본인이 디폴트로 생각하시는 모드라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많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사실 클래식 작곡가들이 뭐 국악이나 재즈나 이런 요소를 살짝 접목해서 쓴 작품들을 보면은 본인이 그 요소를 썼을 경우에 굉장히 어설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항상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저도 더 기대됩니다. 그러면은 좀 짧은 질문 하나 이건민 선생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굉장히 재즈 안에서도 다양한 장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를 인제 읊어 주셨고 제가 인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건민 선생님 음악을 쪼끔 인제 찾아서 듣기도 하고 여기저기 뭐 나오는 걸 좀 이제 봤는데 사실 제가 본 것마다 굉장히 어떤 화성의 특징이나 앙상블에 따라서 음악의 종류 자체가 말하자면 아이튠즈에서 다른 카테고리에 살짝 놓일 정도로 굉장히 다채롭게 변화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 더 듣기 편하고 뭐랄까 평이한 화성인 것도 있었고 어떤 건 쪼금 더 아닌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저희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멤버들을 모아 주셨다고 했는데 대략의 어떤 그런 화성의 질감이나 어떤 그 난이도의 정도 이런 것도 보통 세팅이 돼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재즈의 장르 중에서 어떤 유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선생님. 아 네네. 일단은 뭐 많은 뮤지션들이 그렇게 다양한 색채를 다 갖고 있진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음악 배경이 좀 많기도 하고 어 여러 그 경험들도 있고 또 다양한 음악에 관심도 많고 해 가지고 그 색깔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도 인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쪼금 아카데믹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쪼금 더 그 스트럭처를 쪼금 더 강조한 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재즈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재즈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제가 몇 년 전 벌써 한 5-6년 전인데 그때도 이제 웨인 쇼터라는 이제 색소포니스트 공연을 보러 갔더니 피아노에 다닐로 페레즈라는 피아니스트가 인제 연주를 했는데 1 시간 20분 공연이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곡이었어요. 그리고 피아노 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악보들이 쫙 깔려 있었고 이게
분명히 음악을 들을 때는 재즈 컨셉이고 재즈의 즉흥성이 분명히 살아있고 그런데 곡이 끊임이 없고 그렇다고 또 지루하지도 않고 굉장히 특이한 컨셉이었거든요. 뭐 그런 어떤 프레임이나 컨셉을 바꾸는 형태의 그 시도를 하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즈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사실 스티브 라이 같은 어떤 컨셉, 어떤 반복적이고 이런 것들이 작은 모티브를 반복시키면서 레이어를 쌓아나가고 발전시키는 형태의 음악을 그 룹스테이션이라는 그런 기계를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그거를 음악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어 그런 시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인제 이게 과학 문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연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음악을 만들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기계나 어떤 그 컴퓨터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그런 과정에서 음악 스타일이 바뀌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요소들이 조금 더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했던 것들이 조금 더 그 기계화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죠. 근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분히 인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즉흥적인 요소들을 살리고 그렇지만 인제 또 클래시컬한 그런 그 조금 뭐랄까 조금 디테일한 그런 음악의 스트럭처가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사운드는 조금 뭐 너무 아방가르드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뭐 파퓰러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이민희 선생님께서 제 음악을 조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추구하는 것들을 관통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코드를 심어 놓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운드가 난해하고 어렵게 들릴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뭐 리듬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 만들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너무 잘 말씀해 주셔 가지고 네, 일단은 기억에 남는 게 요즘 너무 이제 과학 문명,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해 가지고 심지어 룹스테이션 같은 걸로 혼자서 여러 성부를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일단은 사람이 인제 할 수 있는 것을 인제 위주로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약간은 아카데미적이고 그리고 구조나 어떤 프레임 같은 그런 것에 약간은 더 중심을 두고 이제 작업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인제 쇼케이스를 거쳐서 사실은 본 공연은 인제 내년에 인제 기획이 돼 있습니다. 그건 쪼금 더 편성이 커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후속으로 이어져야 인제 되는 거긴 하지만 계속 인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은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다은 선생님께서 인제 한 명의 관객으로서 저희의 이제 만약에 쇼케이스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공연장을 대관한다. 그리고 홍보물을 뿌린다. 그러면은 저희의 음악을 보러 올 청중들은 누구일지 이것이 뭐 인터넷에서 중계를 했을 때 좋을지 아니면은 야외 무대에서 했을 때 좋을지 아니면은 조그만 소규모 클럽에서 했을 때 좋을지 아니면은 예당 IBK홀에서 장소를 잡는 게 좋을지 이런 것이 저는 사실 요 프로젝트에서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재즈 뮤지션 쪽의 팬들도 있고 약간 저희 같은 클래식 뮤지션 클래식 쪽도 있고 그래서 정다운 선생님께서는 저희 음악의 관객층이라든지 베뉴, 장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면 한번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음소거돼 있어 가지고 지금 풀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이 프로젝트의 취지를 살린다면 IBK 홀도 안 되고 어떤 그런 재즈를 공연하는 이제 그런 데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중립적인 장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저는 아까 우혜승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경계라는 게 없다 이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사실 한 가지 음식만 먹지 않는 것처럼 이미 지금 이 시대에서는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다 이제 섭취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그 경계가 없다는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제 그렇지만 내가 어떤 다른 요소를 쓰고자 했을 때 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어떤 협업이 필요하다 이 말을 굉장히 공감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가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부분과 굉장히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반가운 일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양쪽의 관객층을 다 겨냥하는 어떤 그런 융합적인 장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너무 긴 시간 모두 수고해 주셨고, 지금 들어와서 플로어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는데, 저희 다음 세미나는 더 재밌는 주제로 이제 기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리플렛을 지금 이미지 파일을 뿌렸는데, 벌써 이제 제 메일로 신청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착순 마감이 되는 쇼케이스고, 그리고 다과와 와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쇼케이스는 여기로 이제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그럼 2회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